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기 대선 날짜를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 열리게 된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국무회의로 정할 의무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데다 공휴일 지정 절차도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이는 유권자는 물론 피선거권자인 후보들에게도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미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차기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곧바로 대선 기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1일 시작되고 선거에 나설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주말 사이 재정비의 시간을 보냈던 국민의힘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 대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대선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내부 단합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줄탄핵과 예산 폭거, 방탄 법안 같은 의회 독재에도 무거운 경고를 내렸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며 탄핵은 이 대표의 8개 재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의 주범이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의 나라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관위원장엔 5선 의원을 지내고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을 메운 황우여 상임고문을 앉혔는데 통합과 안정을 꾀한 인선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약자 복지,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 지방 소멸 극복, 청년 미래 같은 7가지 정책 비전도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 공식 입장에 철저히 반하거나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해당 행위를 겨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향후 후보 간 경쟁에서 탄핵 책임론이 재차 불거져 집안 싸움으로 보이는 촌극은 없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 적어도 앞으로는 말로 분열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다만 당 내에선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더 이상의 분열과 뺄셈 정치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여부는 전통적인 지지층이냐 중도층 표심이냐 선택의 문제와도 직결돼 당 입장에선 확실한 노선 공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대선 체제에 들어선 만큼 당은 앞으로 최소 한 달 동안은 다양한 후보군을 장점으로 흥행 주도권부터 잡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놀이를 하다 쫓겨났는데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는데 조기 대선 체제 시작부터 파면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성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파면된 내란 수계를 제명해야 나라도 살고 국민의힘도 산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하고 권력 노름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한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보궐선거에 4,900억 원이 넘게 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거론하며 염치가 있다면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선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원정당 해산이나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 등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백억 혈세의 낭비 보궐선거를 자초한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대선일을 바로 공고하고 새 정부 출범까지 공직자 인사를 중단하라며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해 세종 신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대형 정책 의제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집권플랜본부를 비롯한 분야별 조직을 촘촘하게 가동해온 만큼 대선 체제 전환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다만 대선 날짜가 공고되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조만간 당 체제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맞물려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개헌론에 본격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투표 날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며 우원식 의장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는데 개헌의 키를 쥐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을 달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명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개 헌법기관 탄핵소추권을 가지는 데다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되면 입법과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회 권한도 조정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투표 날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헌 결정권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굵직한 개헌은 불필요한 논쟁만 심화시킬 뿐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일단 대선 날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개헌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 이행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들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역시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낸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화두를 던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대선 날 개헌 투표엔 합의했다며 사전투표 때도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 분산 문제를 놓고 선 집권 후 개헌 입장을 천명한 만큼 당장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엔 정치권이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추후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옮겨갈 사저 정비가 늦어지면서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시점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러야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줄곧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곧장 관저에서 나와야 하지만 이사 시점이 계속 늦춰지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퇴거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원래 살았던 서초동 사저의 내부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관저에서 짐 정리와 각종 기밀 문서를 재확인하고 파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 퇴거 시점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서초동 사저에서 계속 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으로의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경호동을 다시 지어야 하는 등의 준비가 만만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면 뒤에도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사저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 전국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이지만 다가오는 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의 재구속 시도를 막기 위해 아스팔트 지지층을 모아 일종의 여론전 방어막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재가동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등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조하기 위한 업무 정상화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 이관을 포함해 현 정권에 대한 정리 작업도 병행할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수영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이제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확정이 돼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계가 그냥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탄핵 선고가 나와도 실제 뭐 광장의 열기를 수렴하고 뭐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정치는 정당들은 이제 정권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대선 전국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지금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책임론 공방까지도 바로 사그라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는 하지만 지금 빠르게 또 비명계 주자들이 도전을 하면서 어쨌든 흥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과 같이 저렇게 예측 불가능성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예측 가능성이 얼만큼 변수가 있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정치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내일 이후부터는 앞으로 지금 이 대선 구도가 각 당의 어떤 구도와 어떤 대진표로 짜여질 것인가, 그다음에 경선 룰 세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정해지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는 겁니까? 대표직을 아마 곧바로 대표직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탄핵 이후에 전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되고 이게 이제 탄핵 이후의 후유증보다는 조기 대선으로 빠르게 국면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국무회의에서 그 6월 3일로 대선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 이제 후보 등록 일정, 이제 선거운동 일정이 다 나오거든요. 5월 12일 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는데 역산을 하면 각 당의 후보 선출 늦어도 이제 5월 초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불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각 당의 경선 국면으로 이 상황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그 출마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그 대세론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김두관 의원부터 시작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은 더더욱 지금 뭐 예상되는 후보만 1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때문에 각 당 그 경선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어대면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선거 본선 필승 후보입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개헌 반대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를 두고서도 경쟁을 했던 김두관 전 의원. 어대명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대선이 있으면 각 당의 후보자들의 지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도전자의 지위여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당 후보가 도전자의 지위를 갖고 다시 도전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챔피언의 지위입니다. 일종의 방어전을 치르는 그런 형국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미 기득권의 프레이밍에 갇혀 있다. 이 지적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정치사의 역사를 보면은 늘 약자를 응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래서 약자를 이제 뭐 이게 이제 말하자면 투견들이 싸움할 때 밑에 깔린 개를 이제 언더독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이미지는 오버독이에요. 그 강자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미지예요. 게다가 이번 헌재 선고문에 뚜렷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 계엄의 원인이 됐고 그런 것들이 물론 대통령이 협치와 존중, 그다음에 대화의 타협을 풀었어야 하지만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야의 횡포는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른바 대선 중도 확장,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도층, 그다음 부동층에 대한 소구력 이런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사법 리스크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 그다음에 비호감 이런 것들을 늘 지적하면서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꼭 그 대세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지적들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로 가졌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서 또 같은 경남지사 출신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낼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이번 주에 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민주당의 이제 비명계 삼김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근래 행보로 봤을 때 이제 출마가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한 2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단식으로 이제 배수진을 친다는 거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앞두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현안에 대한 그 반응의 측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제 이 조기 대선이라는 그런 큰 어떤 정치 일정을 앞두고서 일종의 이제 본인의 결심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조만간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유일하게 현직이잖아요. 그 이른바 삼김 중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 도정을 배경으로 그 동안에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던 게 사실이고 또 최근에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대선 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머지않아 출마가 예상이 되고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관측하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거의 확고한 이런 상황에서 이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더 이상의 공직은 대통령 빼놓고는 없는데 출마를 하겠느냐. 아직은 좀 미지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조만간 결심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지켜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김부겸 총리도 출마하게 된다면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걸 위한 어쨌든 정치권 전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평소에 지론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개헌과 더불어서 정치개혁, 국민통합 이런 어떤 기조를 가지고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압축 경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행해질 수 있을까요? 글쎄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조국 혁신당까지도 나중에 일반 원샷 경선을 통해서 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른 건 몰라요. 제가 뭐 그것까지 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구조로는 다른 후보들이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반합산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내가 선거인당이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50% 해가지고 그걸 묶어서 하는데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감히 누가 도전장을 내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뭐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이 대선 조기 대선에서 내가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국민 선거인단이 또 누구를 지지할지도 어느 정도 뭐 자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룰 구조 하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뭐 어떻게 옴치고 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정말 이재명 대표와 어떤 건건이 이렇게 맞서는 분 아니면은 사실 지금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친명에서는 룰 세팅은 고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일정도 매우 단순화시켜가지고 최적의 그냥 상황으로 빨리 가자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사전 구조 조정이 없으면은 뭐 흥행의 뭐 묘미도 그다음에 감동도 이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친명계가 저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룰 세팅에서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룰로 다시 한번 인입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인가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 잘된 선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당대표를 지낸 5선 중진이고 특정한 계파 서액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난한 선대위원장 후보다. 이런 아마 당 내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황우여 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한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도 그동안에는 이제 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사실상의 당론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준비할 수 없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된 마당에 발걸음이 좀 분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일단 벌써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이 많은 데다가 두 차례 경선을 필수적으로 이렇게 되면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 경선 치러가지고 뭐 4명으로 압축을 한다든지 2단계를 통해서 이제 경선을 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발걸음이 분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룰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백가쟁명식의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 당원 50%, 이제 국민 50%인데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중도층까지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국민 참여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해야 된다. 이미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을 하려면 좀 그런 원만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관위원장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황우여 전 대표를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선관위원들까지 오늘 다 일괄 선임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뭐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룰 세팅부터 시작해서 경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황우여 위원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상당히 많아요. 국민의힘 네. 쪽에서. 네네. 황우여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 황우여 위원장의 별명이 어리숙하지만 당수가 8단이라 그래서 어당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그 허허실실하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탄탄한 정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양쪽의 얘기도 잘 듣고 또 조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난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룰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박 의원님 아까 50대 50이라는 말씀은 이제 결선 투표, 사행 결선에서 하는 거고 1차 컷오프 과정에서는 당심 70에 그 지금 현재 여론조사 30이거든요. 뭐 이것도 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통해서 계엄 사태에 대한 후폭풍을 딛고 우리가 대선은 전망형 투표, 미래형 투표라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하자면은 룰 세팅을 조금 여론조사를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후보들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어떤 후보들 그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차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4인 결선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최종 결선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흥행 요소도 흥행 요소지만 민주당이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른바 탄핵 심판 혹은 계엄 세력 청산 이 프레이밍을 격파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경륜이 많은 그 황우여 지금 지금 선관위원장 입장에서는 각종의 수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이 실제 본선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가장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 포인트에 두고 아마 여러 가지 룰과 혹은 이제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진영에서 오늘 김두관 전 지사가 처음 출사표를 던졌다면 보수 진영에서도 첫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혹시 예상하셨는지요? 아니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동향 혹은 출마 의사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정현 전 대표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약간 이제 의외의 출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분이 약간 이 정치 경력이나 배경의 특색이 호남 출신입니다. 예.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 중에 호남 출신이 뭐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흔치 않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통합의 적임자다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지금 국민의힘에 거론되는 주자만 해도 15명 선에 이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뭐 이정현 그 전 대표도 과거에 당대표까지 지낸 그런 정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출마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이후에 당내에서 어떤 세력을 어떻게 규합해서 선거전에 임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동안 이제 정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이제 조직이나 당내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좀 불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경선 과정에 이제 본인이 어떤 비전이나 또 어떤 역량을 보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도 호남에서 지냈고 그렇죠. 출신도 호남이고 네. 어떤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지금 정치를 약간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까지 지금 그러니까 지역 분권 통합위원회인가 거기 대통령 직속이죠. 거기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조직 같은 건 없어도 실제로 그동안 계속 어떤 분권형 통합, 그다음에 지역 발전, 그다음에 이제 영호남을 이제 하나로 아우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발신해 왔기 때문에 이정현 지금 전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이 좀 상상력의 전환, 그다음에 파천왕적인 생각을 통해서 가야지 뻔한 것들의 그 어떤 도식을 통해서 가면은 대선은 필패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일종의 매기 효과를 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말하자면은 계엄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파천왕적인 돌파를 하려 그러면은 저는 좀 말하자면은 누군가 우리도 여기서 다루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이건 좀 이색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이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줘야지 말 그대로 좀 판을 갈아엎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후보들의 군들도 전 경선 과정에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을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통합의 상징적 공간이 광화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출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통합하고 광화문하고 저는 언뜻 그게 잘 연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이 주목되는 바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대선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마하면은 본선 후보로 3번째 이제 출마를 하는 건데요. 때문에 어떤 비전을 안철수 의원이 제시할 건가. 게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은 아주 명확하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어렵다. 근데 이런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제시하는 보수의 혁신과 나아가서 이제 이 국민통합의 비전이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 출마를 좀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대선 같이 큰 선거에서는 경험이 있는 후보와 경험이 없는 후보 간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때문에 이제 안 의원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출마 선언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 대선을 마지막 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꿈이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시장직도 던지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자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1년 이상 남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그겁니다. 아마 일종의 비난도 감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년에 시장을 뽑았는데 왜 중도에 그만두냐는 비판이 있어도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거.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인 거죠. 그리고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게 있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과 좀 겹치는 게 약간 이념적 지형은 달라도 오세훈 시장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던지지 않고 아마 나중에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절박하고 오 시장은 아직도 뒤에 시장직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의 아마 전선 구도도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사실 윤석열 후보와 사실은 당심에서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선 졌고 그 전에 대선에서는 또 본선에서도 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치부심을 해서 아마 이번에 마지막 꿈을 불사른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예측하던 대로 상수였어서 얼만큼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파괴력을 보여줄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미 선거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랑 같은 건물에 마련했다면서요? 글쎄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이제 좋은 자리를 이른바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를 고르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에 그 대합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된 분들 중에 저기에서 이제 선거 사무실을 차렸던 분들도 있고 해서 대선 명당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많은 이제 예비 후보들이 저곳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려고 몰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 보면은 지금 홍준표, 뭐 유정복, 한동훈 세 분이나 같은 건물에 4층, 6층, 9층에 이렇게 이제 경선 캠프를 꾸리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엄청난 정치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건 일종의 이제 정치적 파산 상태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당과 관계를 끊고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도 안 하고 또 수용도 안 하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 뭐 탈당하겠다 이런 입장도 안 밝힌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거리 설정을 어느 정도 할 건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고심거리예요. 때문에 후보들이 어떤 그 메시지 그와 관련해서 당을 어떻게 쇄신해서 이렇게 이제 정치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보수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할 건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출마의 비전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문수 장관은 좀 신중한 것 같은데요? 사실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직 국무위원 신분이고 이제 내일 아마 그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자유로운 신분이 되면서 이제 복당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경선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현실적인 고민도 사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 경선이라는 게 돈이 사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또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보전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시비 걸리면 안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조직이 있느냐, 또 그런 자금 계획이 있느냐. 다른 분들은 정치를 쭉 해오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산업 위원장 하다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왔던 사실 2, 3년 동안 관료밖에 한 게 없어요. 사실 이거 누가 또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도 뭐 올 초까지만 해도 예측지 못한 그런 일이었고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제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지지자들이 집 앞에 가서 출마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렇게 볼 겁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입장에서는 본인을 향한 에너지가 조금 더 응축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 출마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는 좀 약간 숙려와 숙고 의견을 거쳐서 본인이 갖고 있을 돌파형의 에너지들을 조금 응축되었고 좀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전격적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힘으로 이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이르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선 참여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오세훈 시장까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나마 누가 가장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경선은 뭐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이제 찬반 이렇게 나뉘어서 경선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본선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분들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뭐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약간 입장이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초기에는 탄핵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까지 정도를 그나마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그 후보들이 어떤 확장성을 보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지 거의 이제 나흘째 돼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도 이제 승복과 수용의 메시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칫 윤 대통령이 이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 탈당하지 않으면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1호 당원이라는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 파면당한 1호 당원을 끌어안고서 대선을 치른다는 게 별로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에 아직까지는 누구도 윤 대통령의 출당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까지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비롯해서 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어떤 혁신의 이 의지와 계획을 후보들이 밝히는가 그걸 보고 아마 이 중도층 유권자들이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처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매주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식의 그 미디어에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자꾸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한 프레이밍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일종의 계엄 심판이라는 이제
그 공격 포인트가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국민들은 동시에 연상작용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그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또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이 막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모습을 어떻게 또 막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캠페인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떤 그 잠룡들 가운데 누가 앞서건 뒤서건 이게 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까지 누가 여론조사 25%에 도달하느냐 이게 가장 큰 아마 그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주로도 짧고 굉장히 이륙도 속도도 빠른 그런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기에 말하자면은 자기 지지율을 빨리 25% 이게 25%가 여론조사 지형에서 매우 중요한 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나중에라도 좀 유리한 고지에 점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 당내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의 책임을 묻지 말자. 그다음에 출당 얘기하지 말자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건드리는 순간 그건 뇌관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을 여론조사상 지표에서 가장 노출시키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빨리 저는 이번 주 안에 일단 도전을 선언하면서 가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좌고우면하는 분들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의 큰 이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고서 우원식 의장이 밝힌 내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개헌을 하고 그리고 2단계로 내년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이제 개헌을 추진하자 이 제안을 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아마 정치권 내에 그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위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공감대도 없이 그냥 돌출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안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파면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대선 일정도 공식화되지는 않았고 내일 이제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란 속에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아직 승복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 개헌 국면에서 뭔가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이런 시도를 할 게 분명한데 그런 상황에서 자칫 지금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개헌이 이 조기 대선에서 초점을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 봐 우려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개헌을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필요한데 이걸 이제 조기 대선과 동시에 한다는 건 지금으로서 좀 무리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게 국민들의 이 의사가 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만의 그러니까 상층의 합의만으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 비판도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건 어쨌든 국가 운영 구조의 큰 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 기본권 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그런 이제 개헌 의제를 다뤄야 되는데 정치인들끼리만 당리당략적인 그런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개헌을 합의한다는 건 과거 87년에 개헌할 때는 뭐 이른바 8인회의 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개헌 추진에 근원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아마 오늘 어제 제안을 하고 오늘 거듭 확인을 했지만 이번 그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현저히 낮다고 보고요. 다만 이 화두, 이 문제의식만큼은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곧바로 이 개헌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어제 민주당,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혀서 사실 그동안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개헌 논의를 피해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개헌을 언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오늘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달 들어서만 우원식 의장이랑 2번 회동을 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네. 아닌가 봅니다. 그러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대표 취임할 때도 얘기했던 게 있고 대선 때도 얘기했던 게 있어서 개헌에는 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57일만 지나면 내가 대통령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 개헌 말이죠. 이게 그 윤 대통령의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이 적대적 파당 정치와 적대적 진영 정치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5년,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헌법이 5년 단임제를 보장한 것은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임 대통령의 말로들이 다 비극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면되는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다는 거는 제도의 유효성을 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판을 새로 짜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탄핵이 먼저, 그다음에 내란 세력 청산이 먼저면 그다음에 뭐 선거가 되면 당선이 먼저라고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자꾸 이 말하자면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게 시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개헌 국민투표와 대선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20일에 공고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월 14일까지는 무조건 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한다면 여야 안 마련하는 게 어려울까요? 완투 포인트라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 혹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나중에 국민 투표 한 차례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모든 상황적 리스크를 하나도 소화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립니다. 지금 비명기 대선 주자들과 뭐 국민의힘 의원들 뭐 정치 원로들이 다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폭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87 체제라고 하는 육공화국의 시스템이 한계를 다했다는 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이제 계엄과 내란으로도 확인되는 바고 지금과 같은 이 적대적인 정치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것도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권력 구조도 바꿔야 되고 좀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새로운 헌법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60일도 안 남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과 함께 이제 개헌을 추진할 만큼의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충실한가? 그러니까 정치권 일부의 공감대만으로 개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론적인 의문이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통령 파면과 또 탄핵에 따르는 심판론 이걸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헌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거고 민주당은 어쨌든 그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이제 당연한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냥 무작정 조기 대선 앞두고서 개헌론이 확대되는 거는 불가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 개헌에 관한 자기 구상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냥 무작정 미루고 본다라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비전이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헌론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력을 가지려면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의 화답이 있거나 아니면은 국민 여론이 이번 선거는 새로운 시대 정신과 새로운 우리 담론을 담아줘야 한다. 그런 것들이 담아서 계속 압박한다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게 경선 국민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게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면 좋다. 호헌 세력 대 개헌 세력에 이번에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라고 이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좀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국제사회 원로들과 그다음에 정치권에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주요 지도자들이 여기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면 저는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예. 과연 저는 이게 얼만큼 끌고 갈 건지는 향후 한 3, 4일에 그 개헌 여론이 좀 좌우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폭탄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공포감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5% 넘게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덮친 우리 증시는 출발부터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미끄러지며 5% 넘게 추락했습니다. 급기야 오전 9시 12분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매에 제동을 건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입니다. 긴급 처방에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간 코스피는 5.57%나 주저앉은 채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9.5%대,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도 줄줄이 빠지며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무려 33.7원이나 오르며 코로나19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에 기업들의 이익에 좀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도 맞불 방침을 밝히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덩달아 경기 침체 우려도 커졌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의 선을 그어 시장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여파를 점검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관세 불안이 계속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미 교역, 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강행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할 우려로 일본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회동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증시는 장이 열리자마자 급락했습니다. 증권회사에는 매도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합니다. リーマンショック級とも言われてますから、名前つけるならトランプショックですよ。マイナスが41万4000円ほどでございます。はい。全部売却されますか？わかりました。 한때 3,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3만 1,000선도 무너졌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만 1,0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결국 31,136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최저치보다도 낮았습니다. 니케이 지수의 낙폭은 역대 세 번째로 컸습니다. 특히 도쿄 일렉트론과 도요타 자동차 등 주요 대형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시장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에 24%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我が日本国は不公正なことはやっていない、フェアでないことはや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미국의 관세는 국가적 재난이라면서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적절한 대응을 위한 이시바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상무장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관세 발표 이후 50개국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But they're doing that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they bear a lot of the tariff.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나 협상 때문에 오는 9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적어도 며칠, 몇 주 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거래가 없는 남극 근처 허드 맥도널드 제도 같은 무인도까지 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묻자 중국 등이 우회로로 삼아 수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등 상호관세 파장에도 미국 정부 인사들은 관세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면서 조정 과정에서의 불안정은 이겨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I reject that the assumption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Who knows how the market is going to react in a day, in a week. What we are looking at is building the long-term economic fundamentals for prosperity.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해싯 국가경제위원장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강압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7개 마을 주민 3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진화율이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율이 오후 5시 기준으로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시간 전쯤이죠. 오후 3시 기준으로 3시 반 30분 기준으로 보면 진화율이 40%를 기록했는데요. 한 1시간 반 만에 20% 이상 진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장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산이 보이시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헬기가 한 대 지금 물을 뿌리고 막 지나가는 모습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헬기 수십 대가 끊임없이 물을 퍼날라서 산불 현장에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일몰 시간이어서 앞으로 헬기 진화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몰 시간 이후에는 지금 보시면 산이 좀 낮은 산인데요. 지난달 20일을 발생했던 경남 한청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900m가량 있는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진화 인력이 가기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동은 이 산불이 좀 낮은 지역에서 나서 밤새 진화 인력이 투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불 진화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이 산불이 난 지역은 경남 하동군 옥종면의 회신입니다. 지난 21일 선청에서 발생했었던 산불이 이곳 하동 옥종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이 불이 옮겨온 것은 위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생했던 산불이 재발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 발생한 산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생 시각은 낮 12시 5분쯤인데요. 산림당국은 오후 1시 45분에 산불 1단계에 이어서 오후 3시 반에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예상 면적이 50에서 100헥타르에 이를 때 발령됩니다. 이 산림당국은 헬기 35대와 장비 40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인력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으로는 5시 기준으로 63.4헥타르로 전체 불의 길이는 4.6km입니다. 이 가운데 2.9km는 진화가 완료됐고 나머지 1.7km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산불 진화율은 62%입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초속 3.9m, 최대 풍속 초속 8m의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북동풍이 불었었는데요. 지금은 남서풍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산불이 시작된 곳은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를 쓰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동군은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7개 마을 주민들에게 옥천관과 옥천고등학교로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한 32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동 산불 현장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난 산불이 확산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산림청과 소방청, 경남도와 하동군 등 관계기관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불 영향 우려 지역 주민 신속 대피와 선제적인 방어선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리콥터 석 대와 진화대원 90명을 투입해서 1시간 만에 주불을 껐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무안군은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논두렁에서 소각하다가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불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40년 넘은 노후 기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무리한 헬기 투입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서변동에서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한 지 하루 만에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 비행 기록 장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사고 헬기의 속도와 고도 등 비행 기록을 알 수 있는 기록 장치가 사고 이후 폭발에 불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락 헬기는 44년 된 노후 기종이라 높은 온도에도 견디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보조 기록 장치만 달린 게 문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대체 장비로 승인을 한 부분이어서 그 이제 비전 1000이라고 하는 그 장비 저희가 좀 SD 카드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지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요. 앞서 지난달 26일 의성에서도 생산된 지 30년 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낡은 기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기체 노후보다는 정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 산불로 헬기 운용 시간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정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매년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 산불 현장에 헬기를 무리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비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지자체의 관계라든지 회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데서는 조금 우리 관의 헬기보다도 조금 취약한 점이 있다. 결국 정확한 원인은 1년 넘게 걸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만 산불 진화 헬기 2대가 잇따라 추락한 가운데 더 정확한 원인 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현재 영남 지방 곳곳에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그밖에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비의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중서부 지방은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19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사이 잠시 숨을 고른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60일도 채 남지 않은 초단기 대선 레이스. 먼저 주요 일정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58일간의 대선 레이스도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 당은 적어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1일까지는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따 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법상 대선일 30일 전,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는 사직해야 합니다. 이후 각 후보들은 선거 전날인 2일까지 22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중도층 표심을 두고 양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정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간 이른바 보수 후보 단일화 등 변수도 남아있지만 궁극적으론 차기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흐를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속전속결을 중심으로 뒀던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와는 달리 흥행을 최우선으로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국민의힘 기본 구상인데,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적잖게 나오는 비호감도의 해소가 과제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선 투개표 전 과정에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미 대선을 향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각 당의 본격 경선전을 앞두고 잠룡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권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첫 테이블을 끊는 건 각각 안철수 의원, 김두관 전 의원인데 이들의 대권 도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국민의힘에선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택한 안 의원은 국민통합과 세대교체를 위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광화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 거기가 우리의 중심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의사 출신 컴퓨터 백신 개발자로 이름을 알린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출마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 뒤 지난 2022년 20대 대선까지 모두 3차례 대권에 도전했지만 중도 사퇴 등으로 번번이 고지에 오르지 못하고 4번째 대선 레이스에 나섰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개헌 대통령을 내세우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으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높은 자신이 필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개헌 반대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김 전 의원의 대권 도전은 지난 201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20대 대선에선 경선 도중 사퇴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과 김 전 의원 모두 수차례 대권에 도전한 장수생인 만큼 정치권에선 이번 출마가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들 외에 다른 잠룡들도 이번 주부터 속속 출마 의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오는 14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권 도전을 결심하고 선언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선 후보군엔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적잖게 이름을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는 6월로 잠정 결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후보자 전담 경호팀 구성 절차를 시작하면서 대비에 나섰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대선 후보 경호 대책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금요일 경찰청 차원에서 대선 후보자 경호 전담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민심이 원하는 국민 후보만이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당에 완전 국민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제 당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느냐에 둬야 하고 국민 후보를 내세워야 탄핵 뒤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선에서 승리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사회 대개혁 요구를 다수연합 민주정부가 받아야 한다며 오픈 프라이머리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록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은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히 사생활 관련 기록의 경우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지정 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대거 비공개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일지 같은 내란 혐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들까지 봉인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관련 청와대 문서들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은 지정 기록물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정 기록으로 보호하는 거는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들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파면의 가장 핵심 사유가 이 계엄과 내란인 거거든요. 보호할 그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 지정 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지지자들이 몰렸던 서울 한남동 관저 앞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이는 서초동 사저 앞도 한산한 가운데 일대에서는 시위대가 몰릴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 나흘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일부 경찰버스와 인력이 남아 경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 긴 차벽이 도로 한편을 막아서고 지지자들이 가득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1인 시위자들의 모습만 간간히 보이기는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적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방면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일하고 밥 먹고 또 편하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6개월 정도 계속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 주변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집회도 없고 1인 시위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저 앞 집회를 제한했는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제한구역 바뀐 교대역 근처에도 시위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겨오면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와서 가끔
약간 위협적인 그 하시는 적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문 쪽에서 그분들이 피켓 들고 서 계시고 이러면 저희는 좀 사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니까. 주민들은 헌재에서 파면이 선고된 이상 다시는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반대 측의 겁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판관 가족 관련 정보 등 도 넘은 신상 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판관 경호와 헌법재판소 경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재판관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재판관을 성토하는 건 물론 가족 관련 정보 등 신상 털기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탄핵 심판을 심리할 때처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시 전담 경호와 자택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해왔습니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운영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의사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퇴임 후에도 신변보호를 이어간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헌재 쪽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라며 헌재 일대 경비와 교통 통제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경찰은 헌재 정문과 안국역에서 제동초등학교 사이구간 등에 설치한 차벽을 유지하고 이곳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도 24시간 헌재 앞을 지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지금의 경비 수준을 유지하다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벽을 해제하고 경력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과의 합의도 없을 거라며 시장의 기대를 낮췄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첫 주말,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반대하는 시위에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huge detriment to the American econom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란 듯 골프 치는 자신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이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미국의 34% 상호관세 발표에 중국이 즉각 똑같이 34% 맞불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전쟁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해소를 걸었습니다. We have $1 trillion trade deficit with China.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we lose with China. And unless we solve that problem, I'm not going to make a deal.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무역 적자를 치료할 방법은 관세뿐이라며 미국의 수백억 달러를 가져올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 don't want anything to go down, but sometimes you have to take medicine to fix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수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25%는 우리 식음료와 화장품의 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K컬처 바람을 타고 미국 시장에 상당히 빠르게 진출한 만큼 어느 정도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는 외국인 관광객. 한국 라면의 매운맛에 반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food to eat like when you want it to eat something like at night or something like that for a snack.
라면 열풍을 타고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라면만 32.3%가 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잘 나가던 라면 수출도 일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미국에 공장 추가를 계획하는 농심은 관세 영향이 적지만 미국 공장이 없는 삼양식품은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So it could affect the places with actual Korean food in the bigger cities. 지난해 미국 수출 19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화장품 수출도 불안하기 마찬가지. K뷰티는 미국 수입 시장의 22.4%를 차지하며 프랑스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화장품 산업 특성상 마케팅 비용 비중이 높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북미 시장 개척에 더욱 공을 들이고 투자해온 만큼 어느 정도 타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저가인데 품질이 좋아서 주로 10대, 20대를 타겟팅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5% 상호관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0대, 20대가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K-팝과 드라마 등 우리 문화 인기를 타고 급성장 중인 K-라면과 K-뷰티. 이 잘 나가던 두 산업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인 전남 신안 태평 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데 대해 해수부는 현재 수출 중인 천일염은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염전 인력 현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을 하는 등 개선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세 차례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4월은 산불 위험이 큰 시기인데다 영남 지역 등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봄철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됩니다. 이 가운데 건조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4월에 20%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4월 상수는 양간 지풍 등 고온 건조한 바람이 더해져 대형 산불이 자주 나는 시기. 다행히도 올해는 식목일 단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세 차례나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산불 걱정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의 비가 오겠고 이후 수요일과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 내리는 비의 양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울산과 대구 등 영남 내륙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망한 5월까지의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경남 해안과 영동 북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도가 높음 수준으로 상위 백분율 23.1%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39년 사이 역대 9번째로 높습니다. 최근 비가 잦았지만 단비 효과는 5mm는 하루, 10mm 비는 이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봄비가 지난 뒤 2, 3일 정도 지나면 산불 위험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5월까지는 전국 대부분 산불 발생 위험도가 상위 백분율 23% 이상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합니다. 언제든 불이 나기 쉬운 여건인 만큼 봄철 내내 산림 주변에서 불씨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강풍에 불티가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 취사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도 소화 장비를 갖추고 마지막까지 잔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동해안 지역에 강풍이 예고되며 정부가 산불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관계기관 긴급 산불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초 동해안 지역에 지난 경북 산불 사태 때와 비슷한 강풍이 예고돼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큰 불이 나 진화 작업 끝에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철거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나며 작업자와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에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현장은 멀리서도 보일 만큼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화력발전소 굴뚝 쪽에가 불꽃이 이미 그 굴뚝 높이만큼 엄청 올라오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면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엄청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었거든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에서 오전 9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폭발로 이어지진 않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와 직원 16명도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화력발전소 건물은 지난 2020년 노후화로 가동을 중단한 발전 시설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85명과 장비 67대를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진화했습니다. 불길은 폐쇄된 건물 3층 통로에서 해체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랑동 3층 안전통로에서 철골 해체 작업 중에 필터인 합성수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후에 또 재발화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철골 안전작업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 2월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 불능 상태였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등 6명을 구속한 경찰은 인허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실내 공사가 한창인 리조트에 연기가 퍼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내부를 모두 가리고 작업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대피합니다. 지난 2월 6명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모습은 없었고 감식에서도 불능 상태였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용수가 공급됐거나 잠금 상태가 아니었다면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지상 1층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 중에 생긴 불티가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떨어져 지하 1층 배관 보온재에 옮겨 붙으면서 시작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작업자는 구멍을 방화포 등으로 막지 않았고 절차를 지키는지 감독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나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2명을 포함한 6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 책임자 등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국은 시공사 다른 현장을 점검한 결과 마찬가지로 화재 예방 조치 등이 소홀한 거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9,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인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부산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안으로 연기가 가득 들어차 한 채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바닥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소방대원들이 차량 내부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아침 6시 40분쯤 서울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보닛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난 SUV는 연료와 전기 구동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화재 당시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불꽃이 주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바로 옆 주택도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40분쯤 서울 증산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서는 거주민이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한 분은 저희가 구조를 했는데 저희 이제 CPR 상황으로 병원을 이송한 거고요. 그리고 한 분은 자력 대피하셨고요. 또 근처 다른 주택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모두 2채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청사 소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겨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직후 김건희 여사 측에 연락해 소환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1년 여름부터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보고받은 정황과 관련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당시에는 김 여사 측이 명태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단계여서 구체적인 조사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는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자연인 신분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실 경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사 소환 방침을 세운 가운데 명태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윤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이 대표를 부르기 어렵다며 이 대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시작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 연속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자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데다가 증인 제재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 대표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건 불체포 특권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수사 당시엔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법정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그만큼 늦어져 대법원의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가 넉 달 만에 재개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오는 23일 오전 11시 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됐던 재판 절차가 4달 만에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 지정된 뒤에 투자 수요가 경매로 우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 집주인들이 토허제 이후 아파트 경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달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51억 2천여만 원에 낙찰됐는데 경매에 몰린 응찰자만 20명에 달했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인 51억 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5억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 56억에서 한 57억 정도 예상하는데 4억이나 한 5억 정도도 저렴을 받았으니까 토지 허가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쪽에 몰릴 수 있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최근 경매 시장에서는 송파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런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와 같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경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소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가가 정해져 가격 상승기에 호가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매도 호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낙찰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늘어 4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지역 아파트 주인들이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경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허제가 발효된 지난달 24일 이후 39건 가운데 12건의 경매가 취하되거나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경매 취하 등으로 경매 물건이 줄어들면 낙찰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경매 시장에서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수색에서부터 탐지와 정찰까지 군의 또 다른 자산이죠. 한미 최고의 군견을 가리는 대회가 한창입니다. 우리 육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주일 미군에서 차출된 군견들이 모여서 치악력부터 후각 탐지를 비롯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녹색 보호복을 입은 군인과 이를 노려보는 대형 군견. 신호를 받더니 재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호복을 강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또 다른 군견이 8개로 나열된 검정 상자 곳곳을 코로 냄새를 살피더니 폭발물 모형을 찾아냅니다. 주한, 주일미군부터 우리군 소속 군견까지 한미가 합동으로 진행한 경진대회에 참가한 현장입니다. 군견 프로그램을 주제로 협력과 지식을 공유하고 단결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34개 팀, 34마리가 참여했는데 냄새 식별부터 복종훈련, 물질 탐지까지 훈련하고 적응도 여부에 따라 이해 최고의 군견을 가립니다. Just doing competitions here and stuff like this brings us all together, brings in the military working dog community. Just training on different techniques from obedience to bomb detection, drug detection, all those different assets that you would use. 날 때부터 훈련을 받아온 군견들은 정찰과 수색, 폭발물과 마약 탐지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길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수인 후각은 최대 400m 범위에 이르고 유사시에 대비한 치악력은 성인 남성 기준 최대 5배 수준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보복을 입고 제가 직접 군견의 치악력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성인 남성인 제가 직접 뿌리쳐 보려고 해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미 군견 대회는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번 대회는 오는 11일까지 닷새에 걸쳐 진행됩니다. 미 8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매년 경진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내일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서울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광주가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영남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낮부터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전국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잦겠고 날은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네, 요즘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옷장 앞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티셔츠에 카디건을 걸치거나 니트나 후드티를 덧입는 건데요. 따뜻한 낮에는 얇은 옷차림을 유지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겹겹이 껴입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자켓을 걸치는 등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